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문을 엽니다. 네, 김 작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로또를 한번 사보려고 했는데요. 네. 수중에 현금이 없어서 카드 결제가 되냐고 여쭤봤더니 로또는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법적으로 카드 결제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왜 갑자기 또 로또를 사고 싶었을까요? 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가 인터넷을 열어놨는데요. 제5조 판매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요. 제4항에 3항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 여신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그런 여신업. 제2조 3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가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대통령 명령으로 카드로 살 수 있는 복권은 따로 만들어놨어요. 일반적인 복권은 방금 읽어드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상에 제5조에 의해서 판매 제한에 의해서 카드로 결제가 안 된다. 그럼 어떤 복권은 카드 결제가 되느냐. 여기 보니까 제3조 2에 의해서 추천식 전자복권 그리고 즉석식 전자복권 또 추천식 인쇄전자 결합복권, 온라인 복권 이런 것들은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 복권, 로또를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저도 서울대 입구에 있다 보니까 그 행운동에 동네 이름이 행운동이에요. 그게 1등이 몇 번 당첨된 복권집이 있어요. 거기는 토요일만 되면 줄이 엄청나게 길어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로또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저는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복권을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 새벽 한 12시경에 다른 주로 이사를 하다가 차 안에서 기름을 넣다가 심심해서 미국은 이렇게 끓는 거예요. 끌어내는 복권인데 그걸 하나 샀는데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 당시 유학생 돈으로 너무나 큰 돈 25달러가 당첨이 돼요. 1불 주고 샀는데 25달러가 당첨되어서 아주 기분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복권 맞으면 대박이죠.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세금 도둑을 잡아라. 예, 세금 도둑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하승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승수 변호사님. 8328번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국회의원도 시험제도로 합시다. 시험제도 하면 하승수 변호사님은 사법고시를 하셨으니까 되겠죠? 예. 예. 워낙 국회에 대한 불만이 많으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하승수 변호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네. 당신들께서 내는 세금이 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해 가시니까 예. 정말 우리가 국회의원들 제대로 뽑아야 되고 예. 국회의원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예. 우리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이제 드릴 건데요. 예. 제가 인터뷰하는 분들 중에서 국회에서 개헌특위 이렇게 특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특별위원회 준말인데요. 네네. 이런 특별위원회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는 겁니까? 특별위원회 예산은 국회 예산에서 매년 한 15억에서 20억 사이가 편성이 되는데요. 네. 근데 개헌특위는 사실 평상시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네. 작년에 꽤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얼마 정도 편성됐습니까? 1차로 작년 상반기에 한 8억 4천을 썼는데요. 네.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네. 국회에서 정부에다가 돈을 갑자기 좀 더 달라고 했습니다. 예.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예비비라는 것에서 네. 51억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줘가지고 예. 합치면 한 60억 정도 국회 개헌특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잠깐만요.
국회 개헌특위에 국회의원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국회 이제 지금은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가 되고 새로운 특위가 구성이 되는데 그전에는 36명인가 있었습니다. 36분이 계셨고 어느 기간이 어느 정도 했습니까? 활동하신 기간? 1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그분들에게 지급된 건 아니고 그 60억을 이제 주로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을 한다든지 홍보하는 데 쓰겠다고 해서 그 60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이 과거에는 그냥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는 데 쓰겠다 여기서 끝났지만 이제는 그 알려주는 게 합당한 경매 절차를 거쳐서 홍보 기관을 경매를 통해서 입찰을 받아서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들 사이에 친소 관계에 의해서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몰아주기를 했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 60억의 개헌특위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개헌특위가 활동을 했는데 아무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그렇죠. 60억은 제대로 쓴지가 중요한데 60억 중에 한 42억 원 정도는 광고비 명목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집행은 안 됐다고 하고요. 나머지 한 18억 정도를 어디다 쓰는지가 문제인데 그중에 한 7억 정도를 원래는 국민들 한 5천 명이 참여하는 일종의 원탁 대토론회를 하는데 한 7억을 쓰겠다라고 그 국회 개헌특위가 이야기를 해서 정부가 예산을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5천 명이 참여하는 원탁 토론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돈이 어떻게 가는지가 지금 문제고요. 원래 국회가 이렇게 그 정부에서 예비비 51억 원을 지원받을 때는 우리가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을 하겠다. 뭐 상향식 개헌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51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고 그중에 특히 7억 원은 이제 원탁 토론용으로 할당을 받은 건데 어쨌든 원탁 토론은 안 됐습니다. 원탁 토론을 5천 명을 모셔가지고 한다고요? 토론이 됩니까 그러면? 아니면 각자 하는 토론회가 5천 명 정도 총 합계가 모일 거다는 겁니까? 그때 국회가 밝힌 계획은 4차례에 걸쳐서 5천 명이 모인다. 그래서 2천 명이 서울에서 한번 모이고 1,000명씩 뭐 지방에서 모이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원탁을 아주 크게 만들어야 되겠군요. 그런데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면 원탁 회의가 없었다면 그럼 그 예산에 배정된 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국고로 환수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보공개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예산은 일단 광고비를 제외하고는 썼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기로 했던 원탁 토론도 안 됐고 과연 이 18억이 어디로 갔는지 그게 지금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자료 공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게 지금 오리무중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아직은 뭐 안 드러났습니다. 국회가 이런 예산을 쓰면 사실 바로바로 공개가 돼야 되는데 사실 특위 활동은 끝나고 새로운 특위가 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산을 어디 어떻게 썼는지는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말씀하신 액수 중에서 18억 정도는 이미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썼습니다. 밝히지는 않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42억 원은 뭐 아직 쓰진 않은 걸로 하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왜 자꾸 국회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기본권임을 알면서도 하 변호사님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대변인이 되어서 이런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면 왜 공개를 하지 않는 겁니까? 사실 공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것이 뭐 국가적인 사안이고 당연히 그 개헌특위가 쓴 돈은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는데 사실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한 지가 거의 한 20일 정도 됐는데요.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아마 24일 정도 답변을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정보공개 청구를 안 해도 바로바로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공개 청구를 하고도 지금 뭐 제가 한 20일 가까이 지금 기다린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보통 한 이런 그 정부의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면 온라인 같은 자기 웹페이지, 웹사이트에 재정 상태가 쭉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었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런 것조차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뭐 미국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 갔다 오면 그 내역을 다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거는 당연히 안 되고 있고 이렇게 좀 공식 기구가 쓴 돈도 이 사용처가 지금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최근 국회의원들이 그 정책 연구 영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번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표절도 많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 또 새로 밝혀졌는데요. 저번에는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정책 자료집, 그러니까 A 의원 명의로 정책 자료집을 낼 때 그 정책 자료집 내용이 표절이었다. 그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새로 밝혀진 것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소규모 연구 용역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이제 1,500만 원 이내에서 소규모 연구 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발주된 용역
중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예. 한 892건을 한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 뉴스타파라는 독립언론과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수가 네. 표절 보고서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 세금을 써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용역을 줬는데 네. 그 용역 보고서가 남의 것을 뺏긴 보고서였다. 뭐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고 있는 김영주 장관이 네. 국회의원 하다가 장관이 되셨는데요. 네. 국회의원 하면서 2016년에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례 연구라는 네.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그 연구자 이름으로 용역 보고서가 제출이 됐는데 예. 확인한 결과는 지금 서울대 총장하고 있는 성낙인 교수님. 예, 성낙인 교수님 유명한 헌법학자시죠. 예. 그분 논문을 통째로 뺏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건 뭐 연구윤리를 따지기 이전에 네. 국민 세금 500만 원을 써서 정책 연구 용역을 줬는데 예. 그 연구자가 예. 남의 논문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예. 내고 500만 원을 타갔다라는. 예. 근데 이게 뭐 단지 김영주 장관만이 아니라 예. 상당수 사례들이 있고요. 예. 뭐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은 몰랐다라고 하니까 하지만 어쨌든 그 정책 연구 용역을 줬으면 그 결과도 국회의원들이 뭐 검증도 해야 되고 네. 제대로 된 보고서가 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도 전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예. 저는 갑자기 지금 그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대학교 교수분들 그리고 그 용역을 발주를 하는 국회와 국회의원 예. 이분들이 국민들에게 입을 열기만 하면 네.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의 원리와 상식과 원칙을 이야기하는 분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논문을 통째로 뺏겨서 정책 연구 용역으로 제출을 하면 결과물로 제출을 하면 국회의원들께서는 검토하지 않고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면 이거 내가 모르고 한 것 같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500만 원을 다시 반납하고. 살기 쉽네요. 그죠? 세상. 네. 뭐 지금 다른 의원들 사례를 보더라도 뭐 예를 들면 비서관의 석사학위 논문이 정책 연구 용역 보고서로 둔갑이 돼서 제출이 되고 또 예산을 타낸 사례도 있고요. 지금 밝혀진 국회의원들 중에 일부는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반납은 하고 있는데 뭐 김영주 장관도 반납을 했고 몇몇 국회의원들이 반납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냥 반납으로 이게 끝나도 되는 문제인지 그리고 그런 정책 연구 보고서를 낸 연구자도 문제고 그걸 확인도 없이 그냥 예산을 지급한 국회의원도 문제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방송 하시는 김에 조사된 피의 사실이 있는 국회의원분들 액수하고 이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몇 분들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당 신영현 의원이 2016년에 정책연구 2건이 표절이라는 걸 인정하고 400만 원을 지금 반납을 하셨고요. 민주당 그 김병기 의원도 500만 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관련된 보좌진을 해임했다라고 하고요. 서른 의원 300만 원, 뭐 하태경 의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납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또 좀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책 연구 용역 보고서를 공개했기 때문에 표절이 밝혀져 가지고 이제 반납을 하고 뭐 당연히 자기들이 책임을 인정하지만 근데 보고서 자체를 공개 안 하는 국회의원들도 많다. 오히려 공개를 성실하게 한 사람들이 이 표절로 걸렸는데 뭐 공개 안 한 사람들은 공개 안 한 사람들이 더 문제다. 뭐 이런 좀 뭐 항변 아닌 항변이 좀 하소연이 있습니다. 아니 그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활동이 좀 많다 보면 여러 가지 정책 보고서를 용역을 주고 내고 자기는 받아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표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용역을 받은 대학 교수나 전문가가 이제 그 내용을 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억울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는데 그 국민 세금으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국회의 정책 용역비 이게 1년에 한 어느 정도 예산이 잡힌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2012년부터 2017년이니까 6년치를 조사해 봤더니 한 32억 정도가 지출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한 6억 정도. 이 소규모 연구 용역으로 지출이 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용역 보고서들이 국민 세금으로 나온 보고서니까 국회 도서관 같은 데 공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왜요? 대회비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국민 세금으로 진행한 정책 연구 용역이 국회 도서관 사이트에도 없고 심지어 어떤 의원들은 뭐
폐기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무가내예요. 예, 보고서가 없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보고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 예. 대표적으로 뭐 지금 김진태 의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5개 네. 정책 연구 용역을 진행을 했고 예. 거기에 세금 2,200만 원 썼습니다. 그런데 전혀 자료 공개가 안 되고 있고요. 답변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죠? 왜 우리 국회의원들께서는 이런 행태로 정치를 하시죠?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소규모 정책 연구 용역도 일종의 쌈짓돈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 예. 물론 이제 아주 열심히 의정 활동하면서 꼭 필요한 용역을 발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그냥 뭐 어차피 예산이 나오는 거니까 매년 그냥 이렇게 좀 뭐 아는 사람들에게 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 사용되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물론 그 용역을 받은 연구자들이 네. 표절한 사람들도 문제지만 예. 사실은 국회의원들 자체도 이 정책 연구 용역 발주할 때 예. 이게 국민 세금이니까 이게 정확하게 제대로 좀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예. 받고 그걸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이래야 된다는 의식 자체가 전혀 없는 것이 지금 뭐 밝혀진 사실입니다. 글쎄요. 방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민 세금이라고 국민 세금을 쓰는 기관 또는 사람이라고 하면 공복이라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춰야 될 일이 별로 없거든요. 특히 그렇습니다. 감춰야 된다 그러면 대비로 인정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걸 국회 도서관에다가 발표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도 주지 않는다. 돈 쓰고 나면은 표절된 게 나와가지고 결국은 또 반납하게 된다.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이거를 봐야 됩니까?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까? 그러면 대안을 이야기 좀 해야 될까요? 예, 대안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연구 보고서가 받는 대로 바로 뭐 국회 도서관 같은 데를 통해서 공개가 돼야 되고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연구 책임자도 밝혀지게 되고, 예. 그러면 이제 뭐 표절하는 경우는 뭐 이거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연구자들도 감히 표절을 할 생각도 못 할 겁니다. 예. 저는 뭐 정보만 공개하면 요즘 세상에는 이렇게 함부로 남의 논문을 뭐 베낀다든지 뭐 이런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 보고서를 받아서 당연히 국회의원들은 그걸 국회 사무처나 도서관에 내고 그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이런 기본적인 프로세스도 안 돼 있다는 게 지금 문제점입니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하승수 변호사님께서 혹시 기억나시거나 아시는 국회 대한민국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국회가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진 수많은 정책 연구 보고서 가운데 대한민국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꿨다거나 대한민국 입법 활동에 있어서 정말 이거는 정책 연구집 중에서 최고의 어떤 가치를 의미를 갖고 있는 정책 연구 보고서가 있다라고 하면 몇 개가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있긴 있겠죠. 그죠? 저도 뭐 제가 아는 분야라는 게 제한돼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연구 영역이라는 것이 사실 5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아주 뛰어난 연구를 할 수도 없는 금액이고. 그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도 이런 예산이 과연 이게 필요한가. 정말 뭐 필요한 연구가 있다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국회 안에 국회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하고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국회의원들 해외 출장 요즘 시즌입니다. 연초라 가지고. 그래서 뭐 국민들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들 해외 출장 가끔 언론 보도를 보면 분통 터뜨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외유성 아니냐 해서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 해외 출장 실태를 지금 제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밌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금 도덕을 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4부로 오겠습니다.